안녕하세요. 바람이입니다. 오늘도 오미오의 소설집 공수 중에서 어제 그 죽었다 깨어난 남자 읽다가 한번 이렇게 멈췄죠. 그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모든 것은 이전과 다름없었다. 아내는 간간히 땅을 보러 다닌다고 또는 운동 모임에서 추진하는 동남아 여행에 따라간다는 식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있었지만 아내로서의 포지션은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었다. 아내가 집에 있거나 부재하거나 내가 느끼는 체감 온도에서 별반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굳이 아내의 외출이나 외박을 문제 삼지 않았다. 나 또한 각종 연순이 모니 외박과 장기 출장이 잦았던 시절이었다. 아내와 각방을 쓴 지도 오래였고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이나 대화를 할 수 있는 공통된 화제거리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각자의 자리만 유지해주면 되었다. 아내 또한 나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공적이든 사적이든 나의 생활 루틴에 지장을 주거나 간섭하는 언사는 피했다. 그대로 우리는 편안했다. 아니, 어쩌면 나는 매우 만족했던 것도 같다. 죽여줄 수 있지. 여긴 무당의 말입니다. 죽여줄 수 있지. 원하는 만큼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길 원한다면 그것도 가능하네. 단, 약조를 해주셔야 하네. 여기서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자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 한 달 안에 아내와 함께 한적한 동해 바닷가에 가되 자네는 파도가 높건 낮건 머리가 푹 잠길 정도로 쑥 들어갔다 나와야 하네. 그것을 딱 3번만 반복하면 되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해야 해. 그래야만 벌전으로 인한 뒤탈을 막을 수가 있어. 알겠는가?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무당의 말을 가슴팍에 푹 찔러 담고 나온 나는 담벼락 위에서 등을 말고 바깥쪽 무엇을 바라보며 하악질을 하고 있는 고양이를 올려다보며 신발을 신었다. 그리고 곧장 무당집 대문을 열고 나와 다시 3시간을 쉬지 않고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 이유, 나는 믿어지지 않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소와 은행, 심지어 심부름 센터까지 연일 정신없이 쏘다녔다. 알고 있는 모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동원해 아내가 제시한 상황을 파악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발품을 팔아가며 알아낸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다.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중 생활을 해오고 있었다. 아내의 남자는 한둘이 아니었다. 골프 강사, 수영 강사, PT 강사, 글짓기 강사까지 강사 종합 선물 세트였다. 그들에게 명품 구두와 시계 등을 선물하고 미래 여행을 다녀오는 시기였다. 심지어 자동차를 선물 받은 강사도 있었다. 그런 식으로 나의 반생을 갈아 넣은 에너지 값을 써버린 아내에 대한 배신감으로 나는 머리 꼭지가 돌아버릴 지경이었다. 아내는 죽어 마땅했다. 아니, 반드시 죽어야 했다. 아내는 저만치 뒤에 떨어져 마지못해 걷고 있다. 나는 머리까지 푹 담가도 될 만한 지점을 찾느라 마음이 바쁘다. 무당의 집을 나서자마자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온 나는 곧장 아내에게 이혼 여행을 제안했다. 마다하는 아내에게 여행을 허락하지 않으면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고 우격다짐을 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이다. 아내는 오는 동안에도 뒷좌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을 잤다.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 도착한 동해안의 한 한적한 해변 도로가에 차를 세우고 좀 걷자고 했더니 마지못해 따라 나선 아내가 뒤따랐다. 마침내 적당해 보이는 위치를 찾은 나는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었다.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아내가 보든지 말든지
나는 신발 속에다 벗은 양말을 개켜넣고 천천히 바닷물로 걸어 들어갔다. 아내가 흠칫 놀라 멈춰선 채로 나를 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뒤통수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닌데 아내의 시선이 따갑게 와닿았다. 파도가 세지는 않았지만 바닷물은 매우 차가웠다. 젠장, 하필이면 12월이었다. 허리까지 닿은 바닷물은 수만 개의 송곳이 박힌 양 찌르는 듯이 매섭고 차가웠다. 이들이 절로 딱딱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아내 죽이려다 내가 죽는 게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대로 밀고 나갔다. 목 언저리까지 왔다 싶었는데 갑자기 바닥이 푹 꺼지더니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다. 나는 고꾸라지듯이 그대로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았다.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도 찰나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누구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여보, 제발 눈 좀 떠봐.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이러지 말라고. 이런 소리들이 아주 멀리서 아득하게 들려왔다. 누군가가 서럽게 울부짖는 소리였다. 어쩐지 아내의 목소리 같기도 해서 가만히 들어보았다. 아내라면 무슨 일이 닥쳐서 저토록 서러울까 싶어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다. 울지 말라고 다독여주고 싶은데 말도 나오지 않았고 몸도 어디 있는지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다. 첫 아기가 유산됐을 때 당신이 그러더라. 회상씬인 것 같습니다. 첫 아기가 유산됐을 때 당신이 그러더라. 아기가 자랄 수 없는 자궁도 있다고 의사한테 들었다면서. 설마 네 자궁이 그런 거는 아니겠지? 아기가 온전하게 자랄 수 없는 자궁이 자궁이겠어? 자루라면 모를까? 그러면서 엄청 웃더라고. 물론 알지. 당신이 나를 안심시키기 위해 한 말이라는 거. 근데 말이야, 당신한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모골이 송연했어. 그때가 결산식이라 스트레스를 받았고 바쁘기도 했으니까. 나는 내 자궁이 자루여서 아기가 죽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고 넘겼어. 근데 두 번째 아기가 들어섰을 때 말이야, 덜컥 겁이 나더라고. 아기가 또다시 죽어서 나오면 어쩌지 싶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 승진을 코앞에 두고 있었는데 도 회사에 사표를 내고 집에서 하루 종일 가만히 누워서 아기만 생각했어. 먹는 것도, 씻는 것도, 걷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뭐든 조심, 또 조심하면서 말이야. 침묵.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 두 번째 아기도 죽어서 나오더라고. 그때부터였을 거야. 훗,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아닐 거야. 마치 어떤 증명이라도 해보이겠다는 듯이 고집스럽게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아기가 모두 죽었어.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아기까지도. 그때가 아내 생일이었나? 우리는 둘 다 술에 취해 있었다. 나는 아마 승진턱을 내느라 2차, 3차까지 달리고 곤드레가 돼서 돌아왔던 것 같다. 초만 꽂혀있고 촛불을 켠 흔적이 없는 생크림 케이크와
이미 비워진 와인병 2개가 놓여진 식탁에 턱을 괴인 아내가 했던 말들이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벌러덩 누워 아내가 하는 말들을 들었던 걸까? 말하면서 뱉어지는 아내의 느린 한숨과 술에 취해 가빠진 숨소리까지도 깨끗하고 선명하게 들린다. 이토록이나 선명한데 나는 왜 그날의 기억을 몽땅 잊었던 것일까? 무한 반복 재생 동영상처럼 쉼없이 돌아가는 아내의 말들을 거듭 들으며 나는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로 다가간다. 턱을 갠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들어 눈물을 닦아주고 나서 허리를 굽혀 아내의 입술에 입을 맞춘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내의 무릎에 머리를 묻고 용서를 빈다. 아내가 너무나도 가엾었다. 그리고 또 아내에게 너무나도 미안했다. 용서해. 나를 용서해줘. 마침내 나는 폭발하는 감정을 어쩌지 못하고 벌떡 일어서 미친 듯이 아내를 끌어안았다. 굴럭, 흐억. 기도를 막았던 바닷물을 밀치고 나는 정말로 미친 듯이 아내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이를 딱딱거리며 말했다. 3번은 무슨, 1번이면 충분해. 바닷물에 젖어 얼어가고 있는 머리카락을 흔들며 눈물 콧물이 범벅된 얼굴로 살아나서 고맙다며 울부짖는 아내를 나는 더 세게 끌어안고 어린애처럼 매달려 같이 울었다. 그리고 어렴풋이 눈치챘다. 아내와 나의 인생 제2막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을.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우, 막 마지막에 갑자기 왜 또 울컥하네요. 제가 썼는데도 어쨌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